샘 알트만은 실리콘밸리판 무협지에 나올 만한 사람이죠. 일찍이 대학을 중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른 나이에 매각을 하고 거부가 된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레딧 골라 투자했는데 이게 다 대박이 났어요. 일리아 수즈캐버는 AI, 딥러닝 업계 개발자, 과학자로서의 스타 중에 스타죠. 세상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으로 도전 성공을 해버린 거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설립하자마자 구글이 샀어요.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의 베일을 4번 벗어났는데 마지막 그 베일을 벗어난 얼마 전이다.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그 말 하자마자 폐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부머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가 부머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템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도 결국은 회사 내에서 임원진들끼리의 갈등이었는데 두 분 다 창업을 해보셨으니까 그러실 때 없으셨어요, 바이라인은? 저희는 주먹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런 그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주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큰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작은 차이인데 아마 이제 우리 미숙해서 그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건전한 프로세스로 토론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술 먹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혁신기업은 초창기에 위기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확실히 위기가 없는데 근데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싸우든 뭘 하든 그래서 이게 티카티카가 돼야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좀 나가주고 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줘야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인 체제로 확고하게 리더십이 이렇게 가는데 좀 오픈 AI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의 뭐 독주 직전의 상황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의견은 당연히 다르는데 바이라인 같이 미숙한 기업들은 다른 의견을 조율할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조율한다라는 그 규칙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막 얘기만 하고 난상 토론만 되고 어떻게 결정하겠다라는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누가 결정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져 있으면 그게 훨씬 쉬웠겠죠.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뭐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거든요. 리더와 팔로워 간의 위계가 확실히 있고 토론 난상으로 하되 마지막에는 나는 네 의견에 반대하지만 네 의견에 따를게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세스가 정해져야지 이제 혼란이 적을 것 같아요. 오픈 AI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안 정해져 있다 썼나 봐. 그래서 뭐 10개 중 8, 9개는 사실 솔직히 못 들어줘. 근데 한두 개는 들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이제 리더의 뜻을 따라야 돼. 이런 공감대는 다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없으면 어차피 이제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갑을 관계가 확실히 있어야 한 명이 져줘야 아니면 좀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져주고 이런 게 있으면 오래 가는데 근데 이제 타협 못하고 싸우면 이제 깨지죠 사실은. 네. 이게 꼭 오픈 AI의 몇 명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철학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뭐 돈과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의 실타래를 한번 차례차례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 알트만, 요새 기사에서는 샘 올트먼이라고 많이 나오지만 네, 발음은 샘 알트만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알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픈 AI의 수장이고 이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이전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일단은 샘 알트만은 좀 뭐랄까 좀 실리콘밸리판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되게 성장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일구는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양과나 뭐 장무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늘 듣던 일찍이 대학을 중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른 나이에 매각을 하고 거부가 된 뭐 그런 사람인데 다만 이 사람이 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반짝 스타가 된 게 아니라 처음 회사를 루프트라는 위치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시리즈 B 정도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한 500억 정도로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제가 말한 키워드를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7년이나 CEO로 있다는 거, 진짜 끔찍한 일이고요.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리고 시리즈 B 단계에서
500억 원으로 매각했다라고 한 거는 크게 이제 이익을 본 매각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미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기업 가치가 수백 수천억 원 될 테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루프트라는 서비스를 대부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중박을 했고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내공을 쌓았다. 어떻게 보면 반짝 스타나 아니면 뭐 왕자님 같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2011년에 모든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롤모델이라 할 수 있는 Y 콤비네이터의 파트너로 가요. 뭐 처음부터 뭐 대표나 회장한 건 아니고 이제 파트너라고 해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투자자 역할을 말하는데, 왜냐면 Y 콤비네이터가 그 루프트의 초기 투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 사람이 7년 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전문성을 쌓은 것 같아요. 특히 2005년 그 사람이 루프트를 만들었을 때는 소셜 미디어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루프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셜 미디어의 뭐 스킴이라든지 성공 방정식 이런 걸 충분히 배운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2010년이 되자 그때부터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가 열렸는데 그 회사들을 골라서 다 투자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레딧, 뭐 스트라이프 뭐 이런 회사들에 골라서 투자했는데 이게 다 대박이 났어요. 완전 초대박이 나서 그래서 이 경력을 토대로 Y 콤비네이터를 순식간에 이제 굴지의 투자사로 등극시키고 본인도 회장 자리에 오르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그런 그 레퍼런스가 있는데, 당시 30살 이하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이 돼요. 한 언론으로부터. 그러면 7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그렇죠. 투자자로 가서 이렇게 성공까지 했는데도 30살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무협지 같다고 얘기하는 게 20대 그 10년 동안 정말 뭐 운이 좋아서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본인이 이렇게 커리어를 만든 그런 사람이고, 절대 이제 녹록지 않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되게 젊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일론 머스크와 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그 오픈 AI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고, 이때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와 좀 의견이 맞지 않고, 또 후술하겠지만 오픈 AI가 그때는 좀 부침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이제 회사를 그 오픈 AI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 이후 어느 정도 인내 시간을 갖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비로소 이렇게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영자잖아요. 그렇죠. 경영하고 투자하고 원래 이러시던 분이고 지금도 그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그걸 둘 다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샘 알트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예.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개인사 같은 것도 좀 많이 공개됐다면서요. 뭐 얼마 전에 여동생이 뭐 전 트위터였던 X라는 플랫폼에서 정서적인, 재정적인, 그리고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죠. 오빠한테. 예, 뭐 샘 알트만만은 아니고 좀 오빠들에게 이렇게 올렸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직 그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런데 좀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으면 판단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성적,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를 당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밝혀져 봐야 알겠네요. 이 샘 알트만이 아무튼 CEO였다가 이번에 축출을 당했는데, 이 축출을 당했을 때 처음으로 지목받았던 이사진 중에 한 명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졌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확 올라간 것 같아요. 이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을 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요 갈등을 뭐 정확히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리아 슈츠케버는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일리아 슈츠케버가 중요하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오픈 AI 이사진이 원래 이사진이 그 6명인데 3대 3으로 회사 내부 사람 3명, 회사 외부 사람 3명이었거든요. 근데 회사 외부 사람들과 이제 회사 내부 사람들의 그 약간 갈등이 이제 불거졌을 때, 이 슈츠케버가 회사 외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이제 쿠데타가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일리아 슈츠케버는 그야말로 이제 이
AI, 딥러닝 업계 개발자로서, 과학자로서의 스타 중에 스타죠. 이 사람이 이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연구실 출신이고, 그리고 그 역사상 현재 AI와 딥러닝이 관심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에서 알렉스넷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압도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뭔 일이야? 알고 보니 딥러닝이래. 이렇게 돼가지고 딥러닝이 지금 이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 논문을 쓴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와 함께 3명이 쓴 논문인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넷이라는 게 원래 이 그 그림을 구분해내는 그런 그렇죠. 네. 경진대회? 네, 경진대회. 네, 경진대회였는데 이게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몇 년 동안 70점, 71점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90점인가로 확 뛰어서 그렇죠. 이게 대체 뭐야라고 했는데 그게 이 3명이 들고 나온 논문으로 구현된 알렉스넷이라는 그런 AI, 딥러닝 기반으로 만든 AI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으로 성공을 해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참 제가 뭐 설명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설립해서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DNN 리서치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설립하자마자 구글이 샀어요. 아. 아마 제 생각에는 구글이 사달라고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들자마자 구글이 사서 이제 구글에 들어갔죠. 구글에 들어가서 알파고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우리가 텐서플로우라고 불리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AI 개발 프레임워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개발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엄청난 또 그런 제품들의 개발에 다 참여하다가 오픈 AI의 창업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 현재 수석 과학자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는 제프리 힌튼 교수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시겠지만 제프리 힌튼 교수는 굉장히 연세가 좀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 이렇게 기사 보시면은 몇십, 한 70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은퇴하실 정도 되신 분이라서 저는 슈츠케보도 제자니까 한 50대 정도 된 줄 알았거든요. 30대죠. 30대더라고요. 그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아직도 뭐 나이가 창창하더라고요. 그렇죠. 부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키워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두머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부머라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네. 그 양측 뭐 세력 혹은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두머는 인공지능에 의한 파멸을 걱정하는 걸 이제 두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머는 인공지능에 의한 가능성을 주목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동의하는 건 있어요. 인공지능은 꼭 필요하고 인간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는 확실히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주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집단이 두머고 그걸 좀 가능성부터 일단 뭐 그 맞긴 맞는 말인데 가능성에 주목하자가 이제 부머인데 뭐 약간 핵을 바라보는 당시 과학자들의 시각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해외 언론에서는 두머, 부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 그 스튜케버가 이제 대표적인 두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거 보면 AI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술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고용, 질병, 빈곤 등 인류의 다양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뭐 가짜 뉴스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동화된 무기라든지 이걸 통한 독재, 뭐 국가 전복 이런 게 이뤄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상당히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맥락은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죠. 네. 힌튼 교수도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최근에. 그리고 그 챗GPT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에 챗GPT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약간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챗GPT를 좀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었고 슈츠케버가 반대를 했고 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외신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라 생각해봤을 때 스스로 내가 오펜하이머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 제프리 힌튼 교수가 결국은 구글에서도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시고 나서 외신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힌턴 교수가 그 기자를 배웅해주면서 잘 가요 하면서 뭐 오늘 날이 좋네요 이러면서 이런 날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사단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지금 이 사단이 나기까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힌턴 교수랑 수축해보잖아요. 그쵸, 예. 그냥 본인들이 진짜 내가 오펜하이머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확실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두머랑 부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둠 그거죠. 그 우리 게임할 때 둠 그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네, 붐은 이제 붐할 그렇죠, 때 그렇죠. 부밍할 네. 때 부머, 두머와 부머. 그래서 두머와 부머를 오늘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넣으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샘 알트만과 일리아 슈츠케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진 내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오픈 AI의 기존 이 사진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이 싸움이 났던 이 기존 이 사진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오픈 AI의 좀 지배 구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오픈 그냥 설명 더 드리자면 네. 오픈 AI가 딱 이제 하나의 기업체나 사업체가 아니고 굉장히 이게 다중화된 그런 지배 구조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하단에 있는 게 오픈 AI 글로벌인데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아는 오픈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챗GPT 운영하는 곳. 그렇죠. 뭐 만들고 직원들 고용하고 이런 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49%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티 오너인 그 상위 회사는 홀딩 컴퍼니가 이제 그 상위 회사고 그 위를 지배하는 게 오픈 AI 잉크 비영리 기관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51%는 홀딩 컴퍼니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홀딩 컴퍼니가 이제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이제 그리고 이사회 체제는 다수결이고 그리고 그 과점 주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홀딩 컴퍼니가 결국 이제 키를 쥐고 있는데 홀딩 컴퍼니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영리 기관인 오픈 AI고 여기에 이사회가 그 이제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좀 궁금해할 수 있죠. 뭐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면 처음에 사실 오픈 AI가 그 뭐 상위에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시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이럴 때는 한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엔젤 펀딩을 받는데 1조 원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1,000억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000억 정도면 딱 리서치하고 약간의 연구 이게 전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1조 원 정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로 홀딩 컴퍼니를 만들고 좀 VC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았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자 이제 대규모 투자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 가지 옵션이 걸려가지고 49% 이렇게 투자한 게 지금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잘 해칭한 구조인데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아픈 그런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볼 수가 있을 때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3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내이사로는 앞서 이야기한 뭐 샘 알트만과 뭐 일리아 슈츠케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한번 표를 통해서 보면 위에 3명이 사내이사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그런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기에 샘 알트만이 쫓겨난 사람이고 그렇죠, CEO죠. 그렉 브록만이 이번에 샘 알트만 쫓겨났을 때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간다고 했던 그렇죠, 분이고 이제 그다음에 일리아 슈츠케버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말씀드렸던 그 세 분이 이제 사내 이사이신 그렇죠. 거죠. 일리아 슈츠케버 머리가 있네요, 저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머리가 없는데. 뭐 뽀샵할 수도 있고요. 이 위 3명이 사내이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래 3명이 사회이사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 이야기한 부머와 두머는 그러니까 두머와 부머는 어떻게 이게 포진돼 있냐라고 봤을 때
이걸 뭐 완벽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샘 알트만하고 그렉 브록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고 있고 4명이 두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 츠케버가 나머지 그 3명의 그 사회이사이자 두머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샘 알트만을 좀 몰아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사회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크게 이제 헬렌 토너 그리고 타샤 맥컬리, 아담 디엔젤로 이렇게 3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셋 다 어느 정도 그 두머적인 성향이 있고 그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헬렌 토너와 타샤 맥컬리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효과적 이타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와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뭐 인공지능의 해악을 좀 염려하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로부터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고 실제로 이들은 뭐 굉장히 좀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담 디엔젤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애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AI 윤리주의자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이제 아래 중앙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스펙이 엄청 좋아요. 이 샘 알트만 버금갈 정도로 좋은데 페이스북 CTO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쿼라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질의응답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회이사로 들어와서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두모로서의 입장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해서 샘 알트만을 몰아내게 된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영상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 타샤 맥컬리라는 분이 그 유명한 할리우드 조셉 고든 데비 그분의 배우자 하시더라고요. 아, 네, 뭐 대단해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좀 기업가로서 커리어가 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3D 모델링 회사의 뭐 대표로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펠로 로봇이라는 로봇 회사의 뭐 대표로 있기도 했고, 대체적으로 좀 경영자로서 커리어를 쌓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렌 토너는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헬렌 토너는 대학에서 좀 주로 활동하는 분인데 조지타운 대학교라고 IT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보안 및 기술 디렉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좀 시그널링을 봤을 때 좀 강성적인 그런 두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화가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굉장히 알려졌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오픈 AI를 좀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다고 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그 효과적 이타주의에 좀 약간 위반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 AI의 위험성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그런 걸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오픈 AI가 그걸 좀 잘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경쟁사는 좀 띄워주고 반면에 경쟁사는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논문을 썼는데 샘 알트만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조직 위해 행위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사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오피셜하게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를 까면서 네. 뭐 자기 회사라고 좀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사회이사니까. 근데 사회이사의 역할 중 하나는 좀 뭐랄까 외부의 비판 여론을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게 있어서 뭐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거기서 이제 효과적 이타주의가 이제 발휘되는 건데 네. 그 효과적 이타주의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우리가 알잖아요. 네. 근데 그 이타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게 음. 효과적 이타주의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자. 그 사람들 살리는 건 이타주의인데 뭐 식량을 지원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고 모기장을 지원하는 게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 그 모기 물려 죽는 사람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타주의자들인데 AI 관점에서는 AI가 굉장히 이타주의적인 걸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논문에서 그 약간 샘 알트만과 그 오픈 AI를 약간 비판적인 논문을 쓰는데 이 효과적 이타주의에 또 수정하는 사람 중에 그 세력이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거든요. 아, 네. 오픈 AI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거기를 좀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만이 빡이 쳐가지고 둘이 좀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엔트로픽도 오픈 AI에서 나가서 만든 그렇죠. 회사니까. 그러니까 네. 아마 나간 것 자체도 지금은 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가치관의 차이. 알트만이 약간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자꾸 가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좀 주목하는 게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란을 했는데 이제 거취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네. 일단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은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올 거라는 네. 이제 설이 좀 힘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일리아 스추케버가 저분들이 이사회에 다시 들어올 거다.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확정은 아닌데 네, 그런 네. 설이 지지를 얻고 있고 그리고 그 일리아 스추케버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타샤 맥컬리와 그리고 그 헬렌 토너의 경우 나갈 수 있다. 역시 이렇게 세 명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담 디엔젤로 같은 경우는 잔류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의 강성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4명이 이제 그 1명을 내보내고 1명이 같이 나가는 형국이었다가 이제 2명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4명 중 3명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임시 이사진은 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 이사진에는 일단은 디안젤로는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이게 이사진이 뭐 9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 9명으로 완성이 됐을 때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디안젤로 같은 경우 사실 처음에 헬렌 토너랑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기 전에는 처음에는 슈츠케버가 쫓아냈다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디안젤로가 쫓아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헬렌 토너로 바뀌었는데 디안젤로가 쫓아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또 디안젤로를 욕하는 기사들이 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커라에서도 누구를 내보냈고 막 뭐 좀 괴팍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던데 또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가장 좀 균형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약간 좀 왕따의 경제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냐면 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사실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네. 이제 그런 여론이 조성되면 이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우르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 때도 뭐 샘 알트만이 공경에 처할 때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올라왔다가 다른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이 바뀌자 그 사람들에게 공격이 당하는 그 왕따의 경제학이라는 게 뭐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저널리스트한 그런 용어인데 좀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등장인물까지 한번 싹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주인공들과 뭐 조연들과 해서 쭉 알아봤고, 이제는 이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를 한번 좀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순서대로 바이라인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심재석 대표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잘 정리를 바이라인 네트워크에 심재석란에 들어가시면 딱 기사가 있어요. 사건의 재구성 딱 해갖고. 근데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해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가? 이 샘 알트만이 에이펙 회의인가 뭐 어디 가서 막 AGI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하나하나 온 거예요? 에이펙 회의에서 그 발언 중에 약간 심오한 면이 하나 있는데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픈 AI가 지금까지 무지의 베일을 4번 벗어났다. 그 멋있는 표현이죠. 무지의 베일을 4번 벗어났는데 마지막 그 베일을 벗으면 얼마 전이다. 그 얼마 전이 이 사달의 어떤 이유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이죠. 또 그 뒤에 이제 뭐 보도가 나오는데 뭐 큐스타 뭐 이런 새로운 게 이제 완전 획기적인 AGI 일반 인공지능의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낸 어떤 걸 오픈AI가 만들어냈다라는 보도가 그 뒤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4번째 무지의 베일이 큐스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알트만은 약간 흥분해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다음날 11월 17일이죠. 네. 다음날 이사회도 알려지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4명이 이사회를 하고 줌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슈츠케버가 직접 그렉 브록만한테 알트만 자른다 하고 그걸 통보하고 그래서 이제 그렉 브록만은 이제 그때까지는 뭐야 왜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 상황이 다 파악이 된 다음에 나도 그럼 그만둔다 라고 그날 발표를 합니다.
11월 17일 날. 1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외신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별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고 네. 잘린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계속 하루하루 이제 지나가죠.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오픈 AI 공식적으로 나올 때는 그렉 브룩만은 이사회 의장이었거든요. 이사회 의장이지만 의장직은 두고 그냥 계속 직원으로서는 존재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렉 브룩만이 나 나간다. 그리고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선임 연구원들도 3명이 나도 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거기서 알트만만 이렇게 아웃되고 끝나려고 아마 이사회는 생각을 했을 텐데 브록만과 이 연구원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8일이죠. 네.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 회사는 뭐 일반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네.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51%가 안 되기 때문에 압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 낼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의견이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알트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직원들도 난리가 난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저렇게 하면 막 투자 끊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날 그 제이슨 건이라고 CSO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네, 한국계 CSO인 제이슨 건이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썼는데 알트만 올 수도 있어 라고 이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가 나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사들이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슈츠케버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사회가 또 열렸었죠. 네, 그렇죠. 그때 또 우리 샘 알트만이 게스트 방문증을 들고 오픈 AI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를 또 자기가 셀카를 찍어서 또 올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이걸 들고 들어오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의미는 이거 말고 CEO 직원으로서 들어온다 다음에는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게스트로 안 들어오겠다라면 영원히 안 오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두 개 중에 뭐냐라는 게 막 설왕설래가 막 있었죠. 그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찍었을 때는 얼굴이랑 게스트만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있어 보였는데 그거를 제이슨 건인가 누가 그거 찍는 걸 뒤에서 찍었거든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고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죠, 연판장이. 미국에는 이 연판장 이런 거 별로 없는데. 뭐 레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연판장을 돌리는데 네. 이제 나도 나간다. 나도 나간다. 이제 나가냐는데 왜 직원들이 나도 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이 뭐냐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옆에서 이렇게 그래 니네 나오면 내가 고용해 줄게. 그리고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도 니네 우리가 받아줄게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그만두면 마이크로소프트에 갈 수 있네. 그래도 하던 거 계속하고 사실상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꽁으로 오픈 AI를 먹는 거다. 왜냐면 거기 사람이 그런 말도 많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픈 AI는 결국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고스란히 다 마이크로소프트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오픈 AI 직원이 770명인데 그 중에 738명이 나는 샘 알트만과 함께 가겠다라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거의 95%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오픈 AI 사람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사회도 더 이상 뭐 고집을 피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없었던 일로가 된 거죠. 그리고 연판장에 서명을 1번으로 하신 분이 임시 CEO로 됐었던 그 미라 무라티. 미라 무라티 이전에 CTO였던 미라 무라티가 1번으로 서명을 하고 이 쫓아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슈츠케버도 12번인가로 서명을 하셔갖고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게스트 사진을 찍었을 때 네. 협상을 뭔가 했던 것 같은데 협상을 하고서 그게 결력이 돼갖고 슈츠케버가 안 돌아온다. 샘 알트만은 안 돌아올 것이다라는 단독 기사가 뜨고 네. 그 단독 기사가 써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시간도 채 안 돼갖고 MS에서 갑자기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는 알트만과 그렉 브록먼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하면서 MS에 두 분이 합류하셨어요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서 막 엄청나게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다 돌아오게 되면서 이사회가 이제 물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재밌는 것들은 MS는 처음에 그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 잘렸을 때 우리는 오픈 AI와 계속 파트너십을 갑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픈 AI 손을 들어주는가 이랬는데 그 나중에는 그 알트만하고 브록만 우리 나랑 하자라고 약간 기회를 엿본 느낌이 좀 들고요. 거기서 세일즈포스 이런 회사들이
직원들한테 다 다가가서 야, 우리 회사로 와, 우리 회사로 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야 잔인한 비즈니스의 세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AI 회사들이 그 며칠 동안 공고를 엄청 올렸다면서요.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은 이거야 이러면서 공고를 엄청 올리고 또 중간 그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MS로 간다는 이야기가 돌기 전에 한 이틀 동안에는 또 기사 보니까 막 투자사들이 샘 알트만이 창업하면 우리가 투자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 진짜 한 3, 4일 내에 처음에는 샘 알트만이 해고되자마자 창업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창업하나 보다. 네. 그래서 창업한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그러자 뭔가 얘기되고 그만뒀나? 그러게요. 그 창업을 뭐 갑자기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창업한다고 보도가 막 나오길래. 근데 미국 언론도 루머가 많아요. 그렇죠. 그거 가능합니까? 오늘 그만두고 내일 창업한다 선언하는 거? 그건 이제 계약서에 달렸어요. 계약서에 보통은 한 2년 정도는 동종 업종이나 아니면 동일한 사업 모델에서의 창업이 안 되고 아니면 거의 취업도 불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제발로 나갔을 때가 많고, 만약에 회사가 이제 해고를 시켰거나 뭐 일방적으로 뭔가 했으면 깨진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계약서들이 다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군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큐스타 있잖아요. 큐스타. 그렇죠. 이 큐스타가 지금 아마 지난주까지 시끌시끌 하셨을 때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 얘기할 때 그때까지는 큐스타 얘기가 없었다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큐스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 큐스타 대체 뭡니까? 큐스타는 사실 뭐 외신에서도 명확하게 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보도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모델로서 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뭐 좀 수학과 과학을 추론으로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제 디지털에 따라 010101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계산을 하는 식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처럼 인지 능력을 통해서 답을 추론하는데, 근데 그게 왜 좀 유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뭐 챗GPT라든지 이런 거는 상황이나 질문이 주어지면 좀 확률적으로 키워드라든지 문장을 추출해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좀 더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는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인지 능력이 한 단계 더 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그 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샘 올트만이 최근에 뭐 기술적인 진보를 한 번 더 했다라는 게 좀 큐스타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죠.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좀 한 가지 시사점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픈 AI의 기술이 생각보다 빠르게 기술적 진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두머와 부머들이 더 그 갈등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큐스타라는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큐스타가 저는 뭐 그 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외신 보도 같은 걸 보면 큐스타가 초등학생 수준의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니 뭐 초등학교 수준의 계산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난리야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챗GPT나 GPT는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모델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약간 그냥 자동 완성을 잘하는 수준이다라는 이거 약간 폄훼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계속 다음 말을 예측하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은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영역이지. 근데 갑자기 본질적으로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계산이라는 영역.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GPT가 뭐 좋아진다 이런 거는 예측을 잘한다 이 영역이었는데, 갑자기 예측의 영역이 아닌 계산의 영역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래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래요. 그래서 이 계산이 당장은 초등학생이지만 이거를 새로운 장을 여냐 안 여냐가 중요하지, 열린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들을 풀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수학, 과학의 난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지금의 이 딥러닝 트랜스포머 모델, 요거 같은 경우는 이 AI가 대답은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다음 말들을 그냥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도 막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래도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말도 뱉어야 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수학 계산하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인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간의 영역으로 가는 거다라는 이제 두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챗GPT 쓰시는 분들은 야 요새 계산 엄청 잘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요새 이거 플러그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 자체가 챗GPT가 계산기를 불러와서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다시 와서 대답만 해주는 거지 본인 자체가 그걸 대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 자체가 수학을 아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뭐 새로운 모델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큐스타가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큐스타 때문에 뭐 지금 말싸움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헬렌 토너의 뭐 논문 때문에 그랬다는 또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정확히 지금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신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너는 뭐 논문 썼잖아. 그러면 큐스타 뭐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중간에서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직원들이 알트만을 이렇게까지 잡았던 이유는 뭘까요? 또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뭐 저는 개인적 추측으로는 그 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알트만이 워낙 뛰어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 직원들을 다 사로잡았다라는 설도 있고, 또 뭐 분위기가 편승되는 이런 거 그렇잖아요. 뭐 여기 다 에베스에 가면 나만 남아서 뭐지 여기서 나도 가야지. 뭐 이렇게 안 가면 큰일 나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의 정답은 알 수 없겠죠. 뭐 두 개가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 엄청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다 직장인이고, 그렇죠. 또 오픈AI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직원들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혁신적 스타트업에서 내가 참여해서 성공을 거둬서 큰 부를 창출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을 가려면은 알트만의 길로 가야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까 한 30-40명은 끝까지 서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분들은 왜 안 했을까요? 아니면 뭐 신념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조직이나 반골들은 있게 마련이죠. 두머일 수 있죠. 그분들은 두머일 수 있다. 그렇겠네요. 약간 그 갑신정변 이런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셋을 시켜야 되는데 업셋을 못 시켰잖아요. 근데 갑신정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숭고한 이상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좀 대안도 없고 명분도 되게 애매하고, 물론 이제 근대화라는 그게 있지만, 근데 어쨌든 민중들을 설득시키기엔 너무나도 와닿지 않고, 그리고 딱히 뭐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건데, 좀 이번 사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일리아 수츠케버가 그 조직의 코어로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회 이사들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일본군 같은 건데 업셋을 하려고 했고, 업셋을 한 다음에 대안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새로운 비전이나 아니면 사상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명분도 애매하잖아요. 뭔가 좀 샘 알트만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될 텐데, 뭔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솔직하지 못했다. 좀 그런 얘기는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마지막으로 심재석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주의자들이 좀 실패한 그런 쿠데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해 봅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낯선 단어들이 나왔지만 돌아보면 세상을 변혁하는 건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그쵸? 정치나 이런 것도 결국은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뭐 그런 모임 아닌 겁니까?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항상 좀 기술의 윤리성 갖고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무단 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지나친 수익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그 자체를 두고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마이너리티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좀 뭐랄까 진보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숭고한 이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라서 좀 이게 모든 테크 기업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지금 당장 내가 벌 돈이랑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장 나한테 불을 안겨다 주겠지만 세상이 멸망되면
쓸 데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뭐 또 신념 차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태에서 추측해버의 역할에서 정말 좀 이상했던 게 이 명예라는 게 걸려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빨리 뒤집는 거 보고 좀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고 네. 그분이 지금 그 위에 인터뷰 같은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그분은 오픈 AI에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알트만만 빠지면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처음의 미션 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트만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줏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줏대가 오픈 AI를 잘 되게 하는 거를 줏대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좀 약간 줏대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거 지키는 게 더 옳다라는 오히려 줏대 있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멋있네. 이게 해석의 영역이다. 네. 내가 틀렸다는 걸 또 바로 인정을 하고 네. 나를 수정하는 뭐 그런 분일 수도 있다는. 네. 뭐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진짜 왜 인터뷰가 안 나오는지 뭐 궁금하지만 또 알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말싸움이 이제 외부 말싸움이 돼버리면 결국 오픈 AI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보면 또 대단한 것 같기도 이 사람이 기술적 업적을 보면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 건 분명하죠. 그쵸. 네. 이분은 정말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이 한번 났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이 새로운 이사진이 일단 구성이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임시 이사진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앞서 언급한 그 축출하기로 한 주역 4인방 중에서는 그 일리아스 츠케버와 헬렌 토너 그리고 타샤 맥컬리가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 디앤젤로가 좀 남기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2명이 합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브렛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업가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인데 먼저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뭐 프렌드피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매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협업 툴인 퀴비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세일즈포스에 매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매각한 다음에 세일즈포스에 남아서 그 대표까지 한 굉장히 기업가로서 명망 높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은 이분은 좀 학계와 정계 위주로 좀 이렇게 활동한 사람인데 그는 클린턴 정부 시절 때 재무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총장을 이렇게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업계에서 화두가 되는 게 이 두 사람이 결국 두머이냐 부머이냐 뭐 이거가 굉장히 좀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둘 중 명확하게는 색깔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말한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다만 어쨌든 이번에 한번 이렇게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그 중도 부모가 아니겠냐. 중도 부모.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좀 꾸려질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 중도 부모로 채워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스타트업 리더십 조직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통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상이 다루 서로 합종 영인행해서 창업자 쫓아내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일련의 사태가 겪고 창업자가 남으면 대부분 이제 창업자나 아니면 그 리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견제할 사람이 이제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오픈 AI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일반적인 회사도 아니고 세간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샘 알트만의 어떻게 보면 독주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외신을 보면은 그 이사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최신 기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제할 거다 이사회 그 멤버에서. 근데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완전히 결정난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용식 대표님께서는 샘 알트만의 독주가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샘 알트만은 자신의 영역을 더 공고히 만든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편에서는 이번에 샘 알트만도 그래도 분명히 흠집난 게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세간의 입방아에 올라버렸다. 요런 것 때문에 나중에 뭔가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중에 바로
또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샘 알트만이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저는 약간 스타일을 구겼다고 보여져요. 약간 동생과의 어떤 추문 이런 것도 나왔고 또 샘 알트만이 어떤 위대한 존재 이런 느낌은 이제 슬슬 약간 이 논쟁의 약간 지능탕 싸움을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약간 사라졌죠. 뭐 약간 선구자적인 이런 느낌도 좀 사라졌죠. 대신 이제 조직 내에서의 그립감은 뭐 엄청 세졌죠. 이제 샘 알트만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만큼 그립감이 세졌다는 거는 나중에 어떠한 조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본인이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립감도 세졌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리스크도 세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과 부담도 세졌고 예. 어떻게 보세요? 승자이냐 패자이냐. 네, 독주라고는 하셨지만 또 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저는 또, 그냥 글쎄요 승자 패자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보다는 근데 지금까지 잘된 회사들은 사실 이보다 더한 것도 다 겪었거든요.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투쟁 과정이 영화화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잘 나가는 회사가 이런 노이즈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문율이기도 해요, 업계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하나의 파이가 너무나도 커져 버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권력 투쟁이 붙은 거죠. 근데 결국 샘 알트만이 이긴 거고요. 이거를 뭐 승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좀 당연한 수순이다. 너무 잘 나가는 회사라면.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권력 투쟁하고 조금 다른 게 샘 알트만을 비롯한 오픈 AI가 지금까지는 숭고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다 생각했잖아요. 네. 그 숭고한 미션 속에 샘 알트만이 장사꾼이었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오픈 AI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슬슬 그런 생각이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지 않나요? 그쵸. 뭐 이렇게 자본이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런 나오고 거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숭고한 거 내가 할게라고 이제 치고 나오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픈 AI는 돈 벌려는 AI 회사고 엔트로픽은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AI야라는 그런 약간 좀 대결 구도처럼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부터 두머 부머 이런 얘기 한참 했지만 오픈 AI 이 사진은 완전히 장사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죠. 제 이미지라는 거를 네네.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AI는 특히나 신뢰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기는 장사꾼이야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또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이사회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히려 이미지를 망칠 수도 네,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는 순간 저건 그냥 장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렇잖아도 이득 볼 거 다 보고 있는데 그쵸. 굳이 그 브랜드를 망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알트만이랑 또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관계를 이번에 끈끈한 관계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혹시 뭐 업계 반응이나 이런 거 주위에 좀 물어보신 분은 계십니까? 이걸 관련해서? 근데 SNS의 글들을 다 봤는데 사실 오늘 방송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왜냐면 그 페이스북에 올라간 게 뇌피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언론인들은 한번 필터링을 하잖아요. 왜냐면 네. 기사 잘못 쓰면 본인의 커리어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일반 SNS 유저 특히 오피니언 리더조차도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뇌피셜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오늘 방송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 정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로스 체커된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많이 이렇게 전망입니다. 네. 뭐 아니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 뇌피셜은 좀 지양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외국 일이라 취재가 안 되는 게 그렇죠. 네. 직접 물어볼 수 없다는 게. 뭐 남이 취재해 놓은 걸 보고 해석하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맨날 이제 취재하는 걸 일로 삼았던 사람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죠. 슈츠케버한테만 이제 물어보면 다 왜 끝나는 인터뷰 건데. 안 하는 거야? 이런 계속 생각이 들죠. 근데 대신에 돌려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뇌피셜이 아닌 이제 어느 정도 크로스 체킹이 된 이제 최소 두세 개의 이제 출처가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오늘 얘기하는 건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사안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중간 예상은 또 예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예측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좀 봤을 때 이번에 이 해임 사건, 축출 사건이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기록이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 AI의 미래를 바꾸는 뭔가 하나의 획을 그 뭔가 이세돌과 그 저 알파고 때처럼 뭔가 이렇게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역사에서 보면 사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아무리 오픈 AI라고 해도 그 회사 내부의 일이고 AI 개발이 좀 지연되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텀이 뭐 1년, 2년씩 길어지지는 않을 때고 길어봐야 몇 주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추론의 영역이죠. 네, 이거는 뭐 진짜 추론이죠. 네. 네, 저는 일단은 평균적인 사람들, 일반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기이한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제가 앞서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권력 투쟁 얘기를 했는데 근데 대부분 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싸워요. 그쵸, 대부분 내 지분이 얼마고 투자자가 이런 조항 건드렸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걸로 싸우는데 숭고한 가치로 싸우는 거는 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숭고한 가치. 예,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게 저는 굉장히 평균적인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네. 되게 의아하거든요. 왜 당장 뭐 비즈니스가 중요하고 뭐 밥 새끼가 중요한데 네. 좀 이런 게 왜 있지? 왜 인공지능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상용화 수준이 아닌데. 그러세요? 예, 뭐 그렇잖아요. 아직 뭐 완전한 상용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LLM도 대세라고 하지만 이걸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도입 단계일 뿐이지. 근데 벌써부터 파멸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파멸론을 굉장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놀라워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평균적인 인간이지만 어쨌든 창업자라든지 특히 이제 크게 이제 엑시트 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일단 평균적인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인류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먹고 사니즘 단계를 훨씬 초과해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에 몰입을 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야기 나누면 정말 뭐 지금 당장 뭐 마진 50 남기는 이런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인류를 위한 바퀴벌레를 이용한 뭐 식량 이런 걸 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서 그래서 좀 이번 어떻게 보면 오픈 AI에 있는 창업진이라든지 뭐 그런 이렇게 그 이사회 진 보면 사실 거기서 다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먹고 사니즘에서 벗어나고 대부분 다 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네.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그만큼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 그렇죠, 그분들은.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런 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기업 간 분쟁, 기업 내부의 분쟁은 정말 그 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계약에 대한 조건 외 이행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주류가 돼가지고 더 이제 인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좀 뜬금없는 이런 게 앞으로 이슈화가 되고 더 많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이 멋있다 아니면은 구리다? 뭐 구리진 않습니다. 네. 멋있는 쪽. 그 아까 말했듯이 숭고한 가치를 두고 싸우는 일이 기업에서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픈 AI라는 조직이 일단 비영리 기업이라는 그거고 또 비영리 기업이 또 영리 기업을 그 소유하고 있다는 약간 이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나오는 일이긴 하지만 네가 지분이 많네, 내가 지분이 많네, 네가 월급이 많네, 내가 월급이 많네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이라는 양상은 같지만.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싸움이 멋있어 보이셨나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진흙탕 싸움 같으셨나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이랬다가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와 저렇게도 기업에서 싸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나중에 영화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나옵니다. 100% 그쵸? 넷플릭스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번안에서 나오겠죠. 네. 좀 바꿔서. 지금 이제 아마 작가들이 취재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일 빨리 하고 네.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어느 순간 밝혀질 것 같고. 아마 여기 주인공은 이제 그 반대파들이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샘 알트만이 오히려 빌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